그 정사 삼국지는 실제로 주인공이 누구냐라고 얘기를 해야 한다면 조조입니다. 조조. 예, 조조가 주인공입니다. 음. 연희는 특히 나관 중에 연희 나보는 누가 주인공이냐라고 묻는다면 유비라고 해야 되겠죠. 정사는 조조의 일대기에 다른 인물과 사건이 붙는 모양새고 연희는 유비의 일대기에 다른 인물이 붙는 모양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AD 184년에 황건적의 난이 일어납니다. 황건적의 난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나라가 이미 혼탁해졌기 때문이죠. 백성들이 살 수 없게 된 겁니다. 황건적이라고 얘기하죠. 네. 사실 적이라는 말을 붙이기에는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왜요? 농민들이었으니까. 아, 통치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반란 세력이죠. 그렇죠. 그런데 진주의 삼국지를 제가 두 번 읽는 동안 황건적의 반란 얘기는 가끔 나와요. 그런데 이 우두머리 태평도를 세웠다고 알려진 이 장각의 이름은 손견 파트에 나와요. 아, 오서에 나옵니다. 삼국지 오서에 손견전에 황건두목 장각이 어디에서 난을 일으켰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삼국지 연이 나본 모본 전부 다 뭐라고 써져 있냐면 남화노선이라는 어떤 신선필이 확 나는 그런 노인한테서 비급을 받아요. 태평요술서라고 하는 어떤 책을 받아서 장각이 막 그 도수를 부리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굳이 정사에서 찾자면 후한서에 나와요. 시대 순으로 봐서는 정사의 순서가 사기, 그 다음에 한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후한서, 네. 그 다음이 삼국지예요. 그런데 쓰여지기는 사기, 한서 다음에 삼국지가 쓰여지고 나중에 후한서가 쓰여져요. 왜 그렇지? 그 후한서를 쓰기에는 시대가 혼란했던 거예요. 이게 뭔가 바로 혼란 시기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쓰기가 마땅치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진나라가 위나라를 은근슬쩍 M&A 해가면서 진나라가 회사를 빼앗았을 때 그때는 뭐냐면 이 혼란 시기를 마무리할 만한 역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진나라를 먼저 쓰고 봤더니 앞에 후한서가 비었네. 기원부터 한 200년까지 역사가 비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쓰려고 하다가 진나라 망해버렸어요. 맞아. 자, 남북조 시대가 열린다고 했죠. 네. 적어도 이 후한보다 150년 이상 훨씬 더 뒤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앞에 3, 4에 비해서 이 후한서에 대한 좀 신뢰나 이런 건 저는 좀 떨어진다고 봐요. 역사서가 많은 역사서가 1, 200년 후에 쓰는 게 많지만 사기나 저 삼국지 같은 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그 당대에 묻혀서 살았어요. 자기가 있는 데까지 쓴 거야. 그런데 얘는 자기가 그때 없었을 뿐더러 훨씬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료가 자기가 겪은 거는 1%도 없는 겁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바로 그 후한서에 황보숭 열전이라는데 거기에 장각의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삼국지 연의에 나오는 장각에 대한 모든 기술은 바로 후한서에서 땄어요. 그걸 잠시 제가 좀 읽어보면 거록의 장각은 스스로 대현 양사라고 일컫고 황노의 교를 행하면서 제자를 키웠다라고 나옵니다. 황노의 교는 뭐냐면 그냥 도교의 일종이에요. 한나라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무제 시기 전까지 그 유방 때부터 무제 직전까지 거의 국가 이념이었습니다. 그 황노라는 말이 그 황제와 노자의 합친 말인데 그러니까 황노 사상이 있었다는 거 여기에서 영향을 받아서 뭔가를 세웠는데 태평도라는 그런 뭐 종교를 세운 거죠. 도교를 기반으로 해서. 그렇죠. 그러나 이 태평도라는 말 자체는 후한서에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민간에서 나오던 말이었습니다. 그를 신앙하게 되었고 그의 무리는 순식간에 수십만에 이르렀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삼국지 연의에 사용된 겁니다. 진수의 삼국지에는 황건에 관해서는 굉장히 설명이 적다. 무조건 때려 부쉈다, 싸웠다 이거밖에 없어요. 장각에 대한 설명도 없고 뭐 조조의 파티는 뭐 황건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군사를 모았다. 유비도 마찬가지고 거기서 공을 세웠다 이렇게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장각이 이제 자기 무리가 수십만이 됐으니까 자기의 제자들을 확 풀어요. 천하를 교화시켜라. 그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이 반란 자체가 삼국지의 이야기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 뭐 하나 돌을 던져서 파문이 퍽 그렇죠. 일어나야지만 거기에 대한 대응이나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예. 삼형제였어요. 우리 장각이? 예, 동생이 있고 둘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장남. 그런 셈이죠. 예, 뭐 장보, 장량 뭐 이렇게 해서 그러나 황건의 난은 의외로 쉽게 진압됩니다. 빨리 진압돼요. 1년 만에 진압되는 걸로 나옵니다. 거의. 그때 진압을 했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후한서 그 황보숭 열정이라고 했죠. 그 황보숭이라는 장군과 그다음에 주준, 노식 이런 한 세 분이 나오는데 굉장히 훌륭한 분으로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후한의 마지막 관료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지방에서 자력으로 큰 뭐 군웅들입니다. 얘네들이 누가 황제를 누가 중앙을 잡아먹느냐 거기에 따라서 주도권 싸움이 벌어지고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들끼리 또 싸우고 하는 게 일이죠. 자 그래서 황건의 난이 일어났을 때쯤에 자, 후한 왕조의 상황을 알아보면 혼란은 혼란이었는데 어떤 혼란? 환관과 외척이 권력 다툼하느라 바빴다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왕이 너무 빨리 죽어서 구실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권력은 진공 상태를 원하지 않아요.
권력이 비어 있으면 저걸 누군가는 차지합니다. 그렇죠. 왕이 바보면 조종하려고 나서는 놈들이 생기는 거죠. 네. 후한의 상태가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왕을 놓고 왕을 조종하려고 하는 세력이 바로 환관과 외척이었던 거죠. 요때 대표적인 환관이 십상시. 네, 그때 얘기했던. 그리고 십상시에 대립하는 대표적인 외척이 바로 하진이라는 장군이었습니다. 서로 저거 없애야 된다고 생각은 했지만 대놓고 서로 죽일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명분이 따라야 됩니다. 그렇죠. 아무리 나쁜 놈을 죽일 때도 명분이 따르지 않으면 그 사람한테 힘이 실리지가 않아요. 둘 다 군사적인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환관도 군사적인 조직을 갖고 있어요. 환관이 무슨 군사 조직을 갖고 있는가라는 의문을 가진 적이 있는데 갖고 있었습니다. 팔교이라고. 영화나 뭐 이런 데 보면 환관들도 뭐 싸움 잘하더라고. 그럼요. 환관이 싸움을 잘하는 환관도 있어요. 약간 무사가 호의. 그렇죠. 예, 그런 게 필요했기 때문에 환관은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수적인 분야가 뭐였느냐? 의학 상식.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전문적인 의료 그 라이센스를 가진 네. 환관도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음식에 대한 조예가 깊은 환관도 있어야 됐고. 그렇구나. 예. 그다음에 약학, 뭐 의학에 포함될 수도 있지만 네. 그 양리학에 대해서 제대로 또 지식을 갖고 있었어야 됐고 굉장히 전문적인 파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족을 지킬 수 있을 정도의 무력을 가진 환관도 얼마든지 있었다고 볼 수 있죠. 그렇겠네요. 예. 그 허리 구부리고 막 이러고 있지만 네. 다들 한 칼씩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허리 구부렸다가 예 전하 이러다가 허리 피면 이 녀석. 그렇죠. 대장군 하진이 뭘 했냐면 환관의 무력이 만만치 않음을 깨닫고 지방 쪽에서 군대를 좀 불러들입니다. 그때 뭐 정원이라든가 아니면 동탁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동탁이 그때 올라오는 겁니다. 예. 그런데 하태후 하진의 동생이 자기 편 들어야 되잖아 원래. 그렇죠. 그런데 환관이 계속 말을 하고 주위를 돌고 이러면서 설득하니까 오빠 편을 들지 않고 배신해? 배신은 좀 뭐한데 이 환관의 입장을 많이 얘기해주는 그런 처지가 됐어요. 그래서 하진은 기회를 좀 놓치고 이것으로 인해서 사실은 피살까지 당합니다. 환관이 그 하태후한테 쫓아가서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뭐 이렇게 해서 오빠를 잠시 말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환관이 살아날 궁리를 하면서 하진을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자 하태후의 명을 받아 잠시 들어오라고 하십니다. 부하 말고 혼자 들어오세요. 그래 들어왔다가 죽어요. 호의 없이. 하진 죽고 난 다음에 그 원소를 비롯해서 하진의 부하들이 십상시를 막 다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긴 해요. 그러면서 일부 살아남은 환관이 뭐 황제를 데리고 도망가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거 일어나기 전에 하진이 동탁이라는 세력을 불렀는데 별로 뛰어나지도 뭐 큰 세력도 아니었지만 아무튼 불러들였는데 동탁이 오는 중에 하진이 죽은 겁니다. 구원병 오기 전에. 예. 그래서 동탁이 막 다 올 때쯤 돼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환관 다 죽이고 뭐 황제 데리고 도망가고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동탁이 쫄래쫄래 왔더니 황제가 어디 도망가고 행방불명이야. 황제 찾아서 가서 데리고 갔던 환관을 죽이고 황제를 모시고 수도로 낙양으로 입성합니다. 완전 거저 죽은 겁니다. 그렇네요. 자, 요 내용이 삼국지 위서 동탁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어떻게 나오느냐? 황제를 데리고 도망갔던 단규를 비롯한 환관들을 죽이고 황제를 데리고 돌아왔다. 이렇게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와 봤더니 동탁이 와서 봤더니 자기의 세력이 얼마 안 됐어요. 역사책에는 병사가 3,000명밖에 안 됐대. 얘는 정말 그냥 배짱으로 올라온 겁니다. 네, 올라와서는 하진도 죽고 그다음에 하진의 동생도 죽으면서 그 남아있는 병력들을 흡수를 해요. 네. 또 다른 기록에는 그 3,000명밖에 안 되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밤에 몰래 나갔다가 낮에 들어오고 밤에 몰래 나갔다가 낮에 들어오는 거를 막 반복을 해가지고 여러 많은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하진의 부하들이 그거 보고 저 세력에 붙어야겠네 이러면서 대장을 잃은 그 병사들이 동탁에게 흡수됩니다. 이 동탁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황건적의 난이 어떻게 이 삼국지의 재밌는 이 영웅들의 각축장으로 바뀌게 되었느냐 하는 그 열쇠를 제공하는 인물입니다. 동탁은 서량 출신이에요. 서량. 오케이. 요거 그러면 17년산. 예. 서량 중에 완전 구석이 진짜 먼 데인데 그나마 좀 대륙 쪽 가까이 붙은 서량 출신이에요. 제가 지금 찾아봤더니 그 농서군이라는 데가 좀 가까운 데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출신인데 무예가 출중했답니다. 그런데 그 진세 삼국지에 보면 좀 묘한 편이 있어요. 무예는 출중한데 완력은 비교적 약했다. 좀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이미지하고도 물론 안 맞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일단 보통은 됐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기술력 98, 창 98. 근데 파워는 약간 85. 그렇죠. 약간 그 정도인 거지. 뭐 아무튼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러고 나다음에 이민족들하고 자주 싸웠기 때문에 말 타는 기술이 굉장히 뛰어났고 말 타면서 활을 쏘는 이 기사 능력이 뛰어났나 봐요. 이 그 중앙에 진출하기 전에도 그 무용담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옵니다. 주로 이민족과의 전투가 좀 나오는데 그때 좀 잘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황건적 때문에 안으로 들어와서 황건적을 진압하고 싸우는데 그 연희에는 그 전공도 못 세우는데 하여튼 승질만 나쁜 놈으로 나와요. 그 정사에도 보면 뭐 황건적을 상대로 크게 전공을 세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연희에는 어떻게 됐냐면 황제를 데리고 도망가는 환관 무리하고 그다음에 황제를 구하려고 오는 무리들이 막 싸우는 난리통에 황제가 길을 잃어요. 그때 황제가 13살인가 그랬습니다. 엄마 이렇게 된 거야. 그런데 황족 중에
황제 밑에 왕이 있죠, 왕. 네. 예. 왕이었던 다른 그 어린애가 그 황제를 데리고 황제와 같이 길을 잃어요. 그 사람은 유협이라는 황족인데 나이가 8살이에요. 또 어리네. 예, 그 어린애 둘이서 막 거기서 헤매고 있었던 거야. 근데 어떤 민가에 불이 있어서 이제 갔더니 민가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헛간 같은 데 둘이서 이렇게 자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그 민가의 주인이 꿈에 자기 집으로 별이 퓨 떨어지는 꿈을 꿔요. 오. 소설입니다. 네. 소설스럽죠? 그러니까 참 잘 썼어. 너무 재밌다. 네. 그래서 이게 뭐지? 이러면서 그 신하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뭐지? 이러면서 막 집을 막 찾다가 헛간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귀한 옷을 입은 둘이 자고 있는 거예요. 봤더니 딱 봐도 이거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렇지.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이제 잠을 깨는 그 황제와 왕한테 샤오롱바오를 딱 이제 그쪽 얘기했겠죠. 나는 누구다. 바로 엎드려줘. 폐하 이렇게 된 거예요. 오. 잘 모시고 어떻게 좀 하려고 하는 중에 이제 동탁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동탁이 이제 거기서 찾아와. 그렇죠. 찾다가 이제 이 두 황족을 데리고 들어가겠죠. 오. 그때 황제와 진류왕 유협이 동탁과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것도 연입니다. 만났는데 이놈이 말 위에서 뭐 폐하 이런 식으로 나온 거야. 내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황제는 바보같이 벌벌 떨고 있는데 8살짜리 진류왕은 너는 누구의 신하냐? 와.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로 내려서 엎드려가지고 저 이렇게 난 장면이 나와요. 야, 멋있다. 예, 어찌됐건 동탁이 권력을 잡는 순간입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의 세력이 약하니까 그 하진의 병력을 흡수하고 그러면서 동탁이 간에서 막 전행을 부리는 장면이 나와요. 정사 연이 할 것 없이 동탁은 굉장히 성격이 안 좋게 나옵니다. 정사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굉장히 괴팍하고 잔인하고 그 다음에 뭐 사납고 지못되는 거야. 굉장히 비정하고 그리고 그 아무리 작은 일도 잊지 않고 보복을 했다. 지 기분 나쁘다. 나쁜 말 했다 이러면 잊지 않고 있다가 끝까지 가서 보복을 하는. 동탁을 기술한 문장 중에 제일 나쁜 게 하나 있었어요. 어떤? 형벌을 어지럽게 적용했다. 그러니까 라는 겁니다. 공평하지 않게? 그렇죠. 지 마음대로 막 적용한 거예요. 지 마음에 들면 봐주고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원칙을 없애버리면 온 세상이 혼란에 빠진 그렇죠. 거죠. 동탁이 군세를 확 불리는 중요한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정원이라는 어떤 세력, 병주 자사로 나옵니다만 어떤 세력의 병력을 흡수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때 누구도 흡수하느냐? 여포를 흡수해요. 삼국지 연의에서 무슨 뭐 최고 1대1로는 최고 용력을 가진 이 여포를 흡수를 해요. 그때. 그래서 그게 어떤 일이냐면 정사에서는 이렇습니다. 동탁이 황제를 갈아치우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지금 황제 멍청하니까 갈아치우자. 보니까 멍청이가 사실 더 좋지 않나? 지 말 그렇죠. 잘 듣고. 그러니까 진류왕 똑똑하더라. 이 사람은 황제로 세우자라는 의견을 제시해요. 아까 그 바로 똑똑했던 사람. 8살짜리. 예. 그런데 아까 방금 장우 씨 좀 샤프한 말씀하셨습니다. 왕은 멍청한 게 좋지 않나? 그래 내 마음대로. 그렇죠. 똑똑한 놈 세우면 더 불리하죠. 그렇죠. 그런데 왜 동탁은 그렇게 했을까요? 굳이 지금도 충분히 멍청하고 어린데 굳이 바꾸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요 황제를 둘러싸고 있는 외척 세력마저도 없애려고 했던 거죠. 예. 동탁의 의견에 반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럼요. 지금 누가 지금 동탁에 반대입니다. 천하를 쥐었는데.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반대하는 사람이 한 명 나타나요. 그게 바로 병주 자사 정원이었던 사람입니다. 정원, 자는 건양, 정건양.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멀쩡히 잘 있는 황제를 왜? 안 됩니다. 이렇게 딱 한 거지. 그래? 이 자식 이러면서 칼을 뽑아서 죽이려고 딱 하는데 봤더니 무슨 만렙짜리 오크 하나 서 있는 거야. 봤더니 여포입니다. 동탁에게 그때 약간의 지능을 제공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이숙이라는 사람이 동탁의 옷자락을 잡아 딱 잡고 잠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돌려보내요. 뭐 지금 뭐 관두죠 이러면서 이숙이 말리면서 그게 끝나요. 이게 실제로 정사에 나옵니다. 나중에는 건양이 그러니까 정원이 여포를 보내서 살짝 도발적인 행동도 해요. 여포가 막 앞에서 와서 동탁한테 살짝 시위하는 장면이 나와요. 동탁이 막 열불내서 튀어나오면 죽여버릴 생각으로. 그런데 그때도 이숙이 동탁을 말려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 막습니다. 됩니다. 예, 그래서 동탁이 야, 지금 웬만한 세력 다 눌렀는데 저거 정원 저거 안 되겠다. 저거 어떻게 좀 하자라고 머리를 짜요. 그래서 누구를 꿰느냐? 여포를 꿰요. 정원 밑에 있는. 그렇죠. 삼국지 연예에는 정원이 여포의 양아버지로 나옵니다. 그래요? 예, 연예에는. 그러나 정사에는 부자의 관계에 관한 언급은 없어요. 정원이 최초로 여포라는 인물을 데뷔시킨 건 나와요. 자기가 여포를 등용을 함으로써 최초로 여포가 등장을 합니다. 야, 이거 이야기 진짜 너무 재밌는데요? 막 빠져든다 진짜. 그래서 여포는 뭐 뒤에 또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여포는 몽골 사람입니다. 징기스칸은 여포의 후예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네요. 예, 굉장히 강했던 거죠. 말 잘 타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마중 적토, 인중 여포. 말 중에는 적토고 사람 중에는 여포고 그만큼 뛰어났던 거죠. 아무튼간에 여포를 꿰요. 근데 여포가 이 하드웨어는 굉장히 뛰어났는데 이 소프트웨어가 별로였던 거예요. 머리가 안 따라줬던 거지. 얘를 살살 꿰가지고 동탁 편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뭐 네가 내 아들이네 뭐 이러면서 친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동탁이 여포한테 적토마를 준 거예요. 네, 선물로. 그렇구나. 네, 물론 뭐 소설에서지만. 그래서 바로 그래 귀가 또 팔랑팔랑 여포가 넘어가서
연희에는 아버지로 나오는 정원의 목을 싹둑 빼가지고 잘 나가요. 여포가. 네. 삼국지 위서 여포전에 이 정원의 목을 쳐서 가져갔다라는 얘기는 나오고 동탁전에는 그냥 정원을 죽이고 정원의 군세를 흡수했다라고 나옵니다. 병력과 여포를 흡수를 한 거예요. 이제는 낙양에서 황실에서 조정에서 동탁에 대항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렇네요. 이때부터는 더 난리를 치는 거죠. 네. 자 그러다가 동탁이 죽습니다. 누구한테 죽느냐? 여포한테 죽습니다. 오. 여포는 흡수한 여포한테. 그렇죠. 여포는 또 다른 사람의 꾀에 또 넘어가는 거죠. 야. 과연 그 게임을 또 하는 사람이 누군지.